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자 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국 검사장들을 긴급 소집해 의견을 들었습니다. 윤 총장이 앞으로 내놓을 입장에 따라 본인의 거취 문제와 법무부와 검찰 관계가 재정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관련 내용 이호영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었고 이 회의가 9시간 정도 진행이 됐다고 전해집니다. 여기에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좀 부당하다 이런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윤 총장에게 힘을 실어준 것이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사실 수사지휘권을 발동을 하면 지시를 했거든요. 첫 번째는 수사 전문 자문단 그거 중단해라라고 얘기를 했고, 두 번째로는 검찰총장이 어쨌든 본인의 측근과 연관돼 있는 사건에 대해서 마지막 다 수사가 끝난 이후에 결과만 보고받아라 그랬습니다. 네.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논란이 됐었는데 어제 뭐 세 파트로 나눠서 회의가 진행됐어요. 첫째는 고검장들을 모아서 회의를 했고, 두 번째는 수도권 지역에 있는 검사장급,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비수도권 지역에 있는 검사장급을 모았는데, 뭐 알려진 얘기로는 마지막 그 비수도권 지역에 있는 검사장 모임에서 좀 더 반발이 심했던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이제 뭐 전체적으로 보면 전문수사 자문단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중단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고, 네. 다만 이제 수사지휘권에서 검찰총장이 수사의 내용을 보고받지 말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에서 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법이 두 가지가 충돌을 합니다. 물론 이호영 변호사가 다시 설명하시겠지만 8조에 보면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수사 지휘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특히 특별한 수사에 대해서도 검찰총장을 수사 지휘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이 부분에 이 8조와 12조가 겹치는 문제인데, 12조는 또 검찰총장이 검찰의 사무를 또 직접적으로 지휘하도록 돼 있고요. 이런 네.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는 법적으로 다툰 문제이긴 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검찰총장의 측근이라고 얘기되는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돼 있는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굳이 왜 검찰총장이 자꾸 이렇게 관여를 하려고 하는지 하는 부분에서 여론이 과연 어떻게 돌아설지가 저는 궁금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본인이 그렇게 측근과 연관된 문제에 여러 가지 부분으로 관여를 하려고 하면 할수록 여론은 더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검찰총장이 이번 그 회의를 중심으로 해서 뭐 받지 않고, 즉 수사 지휘권을 거부하거나 아니면 수사 지휘권에서 재지휘를 요청할 경우에는 또 다른 파장을 불러올 그런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네, 검찰청법 얘기가 나와서요. 변호사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검찰청법 8조와 12조 이 충돌하는 모양새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법이고 지금 현재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까? 네, 검찰청법이라는 거는 이제 그 검사들의 사무와 직제 뭐 수사의 진행과 관련된 다양한 그런 이제 내용들을 규율한 법인데, 거기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청법 8조는 법무부 장관의 지휘 감독권을 규정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말씀하셨던 그 검찰청법 12조 같은 경우는 검찰총장의 지휘 감독권을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검찰청법 8조 같은 경우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건에 관해서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어쨌든 법무부 장관이 개입은 하되 일선 검사한테 직접 지휘 감독하면 안 되고 오로지 검찰총장에게만 지휘 감독권을 행사해라라는 그런 절차를 규정해 놓은 거고요. 그다음에 검찰청법 제12조 같은 경우는 네. 이제 검찰총장이, 당연한 거죠. 검찰총장이 일선 검사들에 대해서 지휘 감독을 할 수 있다라는 이제 규정을 해놓은 것인데, 지금 추미애 장관의 이번에 이 이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지휘 감독의 그 내용 중에 그 결국은 그거거든요. 윤석열 총장으로 하여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 한 검사장과 그다음에 채널A 이모 기자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중간에 보고받지 말아라. 네. 네. 그리고 수사 다 끝난 이후에 결과만 보고받아라. 라는 내용의 지휘를 했기 때문에 이 지휘 자체는 일단 검찰청법 제8조에 의해서 가능한 지휘예요. 그런데 문제는 지휘 감독의 내용이 검찰총장으로 하여금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당분간 손 떼라. 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검찰청법 12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검찰총장의 일선 검사들에 대한 지휘 감독권을 사실상 박탈한 거 아니냐. 이것은 아무리 그 절차가 맞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검찰청법 12조를 무력화하는 것이다. 이런 지금 비판이 많이 나왔던 것이고,
그런 내용이 어제 이제 검사장 회의에서도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네. 자, 이렇게 법적으로 조금 충돌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윤석열 총장이 다음 주 월요일쯤이면 입장을 내지 않을까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뭐 좀 후폭풍이 거셀 것이다. 어떤 결정을 하던 간에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수사 지휘를 수용했을 때 아니면 거부했을 때 각각 어떤 후폭풍을 저희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만약에 거부를 할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항명 파동으로 일어날 수 있고요. 검찰청법에 보장돼 있는 8조의 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를 거부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지휘 체계를 완전히 무너뜨려서 공직기강이 무너졌다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는 이제 여론적으로 보면 본인이 어쨌든 측근과 연관돼 있는 사건에 직접 개입하려는 의도를 갖고 하지 않았냐는 여론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뭐 본인의 의도와 관계없이 즉 윤석열 검찰총장이 일부러 그런지 아닌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의 상황적으로 보면 한동훈 검사장은 본인의 측근으로 분류되고 이 사건에 이렇게 굳이 여러 가지로 개입을 하려는 시도를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여론이 안 좋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면 제가 볼 때 사퇴 압박도 점점 커질 겁니다. 특히 여당이나 이런 쪽에서는요. 이런 그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 지휘 감독권 자체를 완전히 무시했다 이러면서 압박이 심하게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요. 다만 이제 두 번째로 만약 이거를 수용했을 경우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수용했을 경우에 이제 내부적 반발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부적 반발이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반발보다는 다른 표현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본인의 어떤 지휘권이 상당히 흔들릴 가능성이 있어요. 검사 내부적으로, 즉 검찰 내부에서는 어쨌든 수용하는 순간 검찰총장의 어떤 그 영이랄까요? 아니면 지휘력이랄까요? 이런 부분이 상처를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지난번에 한번 15년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물론 사건의 내용은 약간 다릅니다만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적이 15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수용하고 검찰총장이 스스로 사퇴를 했죠. 네네. 그게 이제 검찰 내부의 어떤 뭐랄까요 불만 아니면 검찰 내부의 어떤 움직이는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겠죠. 그래서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검찰총장이 물러날 가능성은 저는 좀 낮다고 보는데요. 스스로 물러날 가능성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수용하면서도 물러나지 않을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그래서 양쪽 다 윤석열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그렇게 녹록한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수용이든 거부든 모두 다 파장이 크고 부담스러운 상황이다라는 의견이셨고 일각에서는 윤 총장이 이렇게 검사장 회의를 한 것 자체가 이 추 장관의 지시를 거부하기 위한 명분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저도 뭐 그렇게 어느 정도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윤석열 총장이 이제 추미애 장관의 지휘를 따를 생각이었다면 그런 뭐 검사장 회의를 이렇게 소집할 이유가 없겠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그 수사 지휘를 따르지 않을 가능성 또는 따르되 이제 형식적으로는 따르되 실질적으로는 뭔가 그 추미애 장관의 어떤 의도를 사실상은 이제 따르지 않는 그런 어떤 묘안을 찾기 위해서 결국 일선 검사장들의 의견을 좀 취합하는 그런 과정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맥락을 좀 보면 네. 이제 윤석열 총장이 비록 지금 검찰청법 12조에 따라서 일선 검사들에 대한 지휘 감독권을 가지고 있지만 그 검찰총장 역시도 검사거든요. 그러면 검사 같은 경우는 또 상관의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있습니다. 검찰청법에도 규정되어 있고 또 국가공무원법에도 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법무부에서 최근에 이제 감찰관도 임명을 했던 것처럼 만약에 윤석열 총장이 추미애 장관의 이 수사 지휘에 대한 이제 지휘에 따르지 않으면 징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어려운 상황인 것이고요. 그래서 아마도 제 뭐 개인적으로는 형식적으로 아예 그 추미애 장관의 지휘를 거부하는 선택지를 하긴 좀 어려워 보이고 네. 형식적으로는 따르되 그 내용상 이제 좀 다른 돌파구를 찾는 이러한 묘수를 좀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뭐 형식적으로는 좀 수용을 할 것이다 이런 의견을 내주셨는데 어제 법무부가 이 검사장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에 입장을 발표했거든요. 수사팀 교체나 어떤 특임 검사는 안 된다 이런 반대 입장을 보여서 어떻게 보면 윤 총장으로서도 방금 말씀하신 그런 수용 입장으로 갈 수밖에 없게 입지를 좁힌 거 아닌가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뭐 카드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네. 근데 그나마 이제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검사가 이의제기권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검사는 이제 상관의 어떤 그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할 수는 있다. 다만 그 이의제기를 상사가
또 이제 수용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겠죠. 네네. 그래서 했을 때 이제 이의 제기에 대해서 상관이 그 이의 제기를 수용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다시 불복하는 절차는 검찰청법에는 없거든요. 그렇지만 어쨌든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이런 지위가 검찰청법 12조를 무력화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따를 수 없다는 일선 검사장들의 이야기가 너무 많다. 그러니까 한번 재고해달라라는 내용의 이의 제기를 할 어떤 그런 가능성을 좀 염두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아까 평론가께서는 이제 사퇴할 가능성이 작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윤 총장이 또 어떤 선택지를 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호영 변호사도 얘기했지만 선택지가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선택을 할 수 있는 두 가지를 법무부 장관이 이미 한 번 더 또 못을 박아버렸어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거든요. 특임검사 임명하는 거하고 수사팀을 교체하는 거. 근데 법무부 장관이 직접 회의하는 도중에 이걸 발표를 해가지고 수사팀 교체나 아니면 특임검사 임명은 이미 시간이 늦었다라고 얘기를 해버렸어요. 이게 사실은 검찰이 쓸 수 있는 두 가지 카드였거든요. 수사팀 교체라고 하는 건 현재 수사하는 그 서울중앙지검장 수사 라인에서 빠지게 만들고 수사팀 형사 1부장, 예컨대 형사부장이나 누가 주도적으로 하도록 만들자라고 제안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거 자체를 막아버렸어요. 두 번째, 특임검사 문제는 왜 문제가 되냐면 특임검사라고 하니까 공정하게 할 거라고 보여지지만 특임검사를 임명하는 임명권이 누구한테 있냐면 검찰총장한테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검찰총장과 법무부가 대립하는 가운데 검찰총장이 임명할 수 있는 특임검사를 임명했을 때 과연 중립성이 보장될 수 있느냐의 논란이 또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카드를 검찰에서는 제시할 수 있었는데 그걸 사전에 차단했다는 말은 법무부의 입장이 명확하고 확고하다는 거예요. 어떤 얘기가 나와도 지금의 상황을 계속 밀고 가겠다는 추미애 장관의 어떤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검찰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거의 없어져 버렸어요, 이제. 네. 원래 원래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선택 가능한 선택지였는데 이 선택지를 미리 법무부에서 파악을 하고 이 선택지 자체를 막아버렸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뭐 이호영 변호사 말씀처럼 겉으로 형식적으로 수용하는 척하면서 다른 방법을 쓸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결국은 뭐냐면 뭐 아까 말씀드린 검찰청법 12조에 의해서 검찰총장이 검사를 수사 지휘하는 것을 무력화시키는 행동이기 때문에 이거는 다시 제의해달라고 요청할 가능성은 있죠. 그러나 제가 볼 때 그렇게 제의가 들어오더라도 요청이 들어오더라도 법무부 장관의 입장은 변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물론 뭐 100% 없다고 제가 확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렇게 미리 법무부 장관이 발표한 걸 보면 아마 법무부장 입장에서는 검찰청에서 다시 제의를 요청을 하더라도 제의 요구를 하더라도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사실 지금 이 문제가 굉장히 복잡하고 쉽게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게 여의도 대리전으로까지 번지고 있어서 지금 여권에서는 뭐 윤 총장의 사퇴를 압박하는 취지로 해석이 될 수도 있고 야권에서는 뭐 탄핵 소추안을 제출하겠다. 이게 뭐 발의까지는 가능해도 의결은 안 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말씀하는 것처럼 이제 탄핵 소추안은 뭐 발의는 될 수 있죠. 그러나 의결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의석수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지금 과반 이상을 여당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소추안이 뭐 발의는 될 수 있지만 통과가 안 되는 그건 결국 어떤 의미겠습니까? 정치적 의도를 갖고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건 결국 여론을 움직여 보겠다는 의도예요. 지금 야당 입장에서는 뭐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없는 거잖아요, 결국. 그럼 결국 뭘 움직여야 되겠어요? 여론을 움직여야 되고 여론을 움직이기 위해서 탄핵소추안이 통과 안 될 걸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의를 하는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여론이 어떻게 추이가 돌아가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예측해 드린 것처럼 만약에 검찰총장이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카드가 형식적으로 받는 척하면서 예컨대 뭐 이걸 다시 요구를 즉 법무부 장관에게 다시 한번 고려해달라고 제의를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동안 법무부 장관은 제가 볼 때 그걸 받아들일 가능성이 낮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과정 동안 여론이 어떻게 흐르냐의 문제예요. 즉 검찰청법 12조를 내세워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지위이기 때문에 이 지위는 좀 철회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그 요청의 시기 가운데 여론이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중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총장 입장에서 불리한 상황이 있어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동훈 검사장이라는 본인의 측근, 아주 오랫동안 함께 일했던 측근이 연루된 사건이에요. 만약 이렇게 연루가 안 된 사건이라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검찰총장이 이렇게까지 이 부분에서
뭐 적극적으로 개입하려는 의도를 보인다고 하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그 여론이 검찰총장한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은 충분히 저는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아니 만약에 떳떳하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면 굳이 이렇게 개입할 이유가 있겠느냐. 그러면 중앙지검에서 조사하게 하고 그 조사 내용을 보고 나서 문제가 있다면 그때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지만 수사 과정에서 왜 굳이 검찰총장이 수사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사전문자문단이나 이런 걸 꾸려서 개입하려고 하는 그 여론이 형성이 되면 검찰총장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여론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어느 쪽이 더 힘을 받는 쪽으로 갈지를 결정하는 요소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네. 결국 이렇게 법무부와 검찰이 대립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검언 유착 사건 때문입니다. 검언 유착 사건에 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이 연루가 되면서 이제 이렇게 대립을 하게 된 것인데 그렇다면 그 해결의 실마리로서 한동훈 전 검사장이 이제 출석을 해서 이 진실을 밝히면 되지 않느냐 이런 시각도 있어요. 뭐 이제 한동훈 검사장은 당연히 아마 조사받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뭐 한동훈 검사장이 조사를 받으면은 이제 갈등이 해결된다라고 보기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이거는 뭐 당연한 거고 오히려 저는 지금 이 어떤 분쟁,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과 그다음에 검찰총장 사이의 이런 어떤 대립 이런 거의 본질은 저는 수사 절차의 공정성 문제라고 봅니다. 네. 이게 뭐냐면은 결국 좀 중앙지검에서는 수사하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검찰총장에서는 좀 수사가 좀 이건 뭔가 의도를 가진 수사인 것 같고 법리에도 맞지 않아 보인다라고 하면서 수사를 조금 막는 그런 모양새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수사라는 것이 수사를 당하는 측은 항상 부당하다고 이야기하고 수사를 하는 측은 이건 필요한 수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런 것을 그때그때 수사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할 것은 아닌 거고 절차를 봐야 됩니다. 이게 존 롤스가 이제 정의론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었거든요. 뭐냐면 어떤 절차, 사회 계약을 맺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이 부자가 될지 가난한 사람이 될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계약을 맺어야지 공정한 그런 사회 계약이 맺어진다고 했어요. 수사도 마찬가지거든요. 수사를 어떤 수사가 진행되는 수사에 대해서 불공정한 수사다라고 하는 측과 이건 필요하다라고 하는 주장하는 측은 항상 대립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결국은 수사 자체는 일단 하게 해줘야 돼요. 예전에 윤석열 총장이 국정원 댓글 이제 특수팀장일 때 수사하겠다라고 했고 당시 조영곤 지검장은 수사를 막았었거든요. 그럴 때는 수사를 하게 해주고 다만 수사가 불공정하게 진행될 수는 있죠.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이미 제도적으로 마련해 놨거든요. 수사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수사가 의도성을 띠고 부당하게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외부 위원들이 그 수사를 들여다보고 이제 신병 처리, 구속할 것인지 불구속할 것인지 기소 여부 이런 것들을 심의할 수 있게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검찰 수사에서 일선 수사팀에서 수사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보장해 주되 기소 여부나 그다음에 어떤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해서는 그건 지금 우리 이미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수사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하면 되는 것이고 저는 좀 그렇게 심플하게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윤석열 총장의 공식 입장은 아직 없기 때문에 다음 주 6일쯤 그러니까 월요일에 어떤 입장을 취할지 저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사안으로 넘어가서요. 많은 국민들께서 안타까움 그리고 분노를 느낀 사안입니다. 트라이애슬론 국가대표 고 최숙현 선수 사건에 대한 공분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최 선수 아직 22살이거든요. 굉장히 어린 나이에 큰 고통과 폭행을 당했는데 팀 닥터는 현재 행방을 감췄고 감독은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에 대해서 어떤 죄목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지금 뭐 팀 닥터 같은 경우는 보면은 뭐 20만 원어치 빵을 뭐 강제로 먹이고 네. 그다음에 녹취록에서 우리가 한 번이라도 들어본 사람은 알겠죠. 막 선수가 막 이렇게 두드려 맞는 소리가 네네네. 그냥 명백하게 들리거든요. 네네. 그러면 폭행인데 이걸 상습적으로 했다. 그러면 형법상 상습폭행죄가 적용될 거고 맞아서 아마 최숙현 선수가 멍이 들거나 다쳤을 가능성이 매우 커요. 그 소리를 들어보면 네. 그러면 이건 상해죄도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선수들에게 돈을 막 이렇게 100만 원씩 막 받아냈다는 거 이거는 또 공갈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어떤 그런 형법상 책임을 져야 될 것으로 보이고 문제는 이 팀 닥터뿐만 아니라 감독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감독이 결국은 팀 닥터도 그 팀에서 아무리 뭐 이제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그 팀에 소속되어 있으면은
감독의 지휘 감독을 받는 거거든요. 감독이 이것을 몰랐을 리가 없다라고는 어떤 의혹이 있기 때문에 네. 이 감독이 어디까지 책임을 질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좀 조사를 적극적으로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네. 네. 그런데 이 팀닥터가 예. 이 명칭은 팀닥터인데 의사 면허도 없고요. 물리치료사 자격증도 없다고 합니다. 네. 그저 그냥 명칭만 팀닥터였고 그리고 프리랜서 신분이어서 체육회 소속도 아니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냥 문제가 심각하죠. 이런 사람이 여기에 팀 닥터라는 이름으로 있었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요. 네. 무슨 의사 자격증도 없고 물리치료사 자격증도 없어요. 네. 그냥 일반인이에요, 일반인. 이분이 뭐 병원에서 이렇게 재활하는 거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누구를 만났냐면 이 지금 경주시청팀에 그 국가대표 출신 선수가 한 명 있어요. 네. 그 사람이 아마 병원에 입원했다가 치료받으면서 이분하고 만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계기로 해서 아마 경주시청팀에 합류가 된 걸로 알려지고 있고 감독과는 선후배 관계인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 인맥으로 들어와서 역할을 하면서 이분이 정식으로 예를 들면 협회라든지 아니면 시청에 보고를 하고 거기서 월급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 분류된 게 아니에요. 그야말로 프리랜서로 일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징계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무슨 말이냐면 협회나 시나 이런 데서 진상조사하는데 실제 본인들이 고용하고 있고 본인의 고용관계가 형성돼 있거나 계약관계가 형성돼 있는 사람에서는 징계가 가능하지만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잖아요. 이분은 그냥 프리랜서로 와서 일하고 본인이 뭐 다른 방법으로 돈을 가져갔잖아요. 예컨대 아까 이영규 교사 얘기했듯이 선수한테 돈을 뭐 치료비 명목을 얼마씩 받았다잖아요. 8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받았거든요. 또 그런 방법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완전히 처벌도 못하고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가 돼버렸어요. 물론 이 사람이 지금 폭행 얘기를 했고 업무 방해 혐의로는 처벌이 가능할 거로 보여요. 그거는 이제 경찰이 해야 될 문제인 건데 문제는 자체 조사에서는 이 사람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게 너무너무 황당무계하다는 얘기인 거죠. 네네. 국민들이 볼 때는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아니 지금 보면요. 이게 뭐 대표팀의 팀닥터로도 활동을 하고 경주시청팀의 팀닥터로 활동을 하고 이러면서 우리나라 선수들과 함께 외국도 가고 이런 일을 했잖아요. 네. 그런 사람이 이런 아무런 자격도 없는 사람이 그렇게 했다고 하니 아무리 계약 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협회라든지 아니면 경주시청이라든지 관리 감독권이 있는 것 아닙니까? 관리를 계속 했었어야죠. 정말 제대로 된 사람이 일을 하고 있는지 이 사람이 그런 자격증이 있는지 이런 부분 전혀 관심 없이 알아서 해라고 그냥 방치해 놓으니까 이런 일이 발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체육계가 여기 물론 이 철인 3종 경기뿐만 아니라 다른 협회들도 저는 다시 한번 조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이런 분이 꼭 있을 수 없을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럴 가능성 왜냐하면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런 협회들이나 체육 단체들이 제대로 관리 감독 안 하고 그냥 알아서 하라고 방치해 놓는 상태에서 이런 가혹행위도 일어나고 이런 자격 없는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와 있으니까 이런 가혹행위가 또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관리 감독의 소홀히 결국은 한 사람에게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거는 협회든 체육 단체든 그리고 경주시청까지 깊이 반성해야 될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체육계에서 이런 폭행이나 비위 사건이 근절이 안 되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이런 사건이 발생하고 있고 때문에 뭐 자정 능력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최숙현 선수가 굉장히 많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보니까 뭐 4개월 동안 인권위원회, 검찰, 경주시청, 대한체육회, 철인 3종 협회 6차례나 도움을 요청을 했는데 적극적으로 나선 곳이 없었거든요. 그렇다면 좀 현실적으로 이런 선수를 보호하는 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대안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도 사실 방송 들어오기 전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고민 많이 했는데 두 가지 정도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먼저 이 고인이 왜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 이렇게 팀 닥터한테 얻어맞고 네. 감독은 나 몰라라 하고 주위 선수들도 도와줄 수 없는 네네. 이런 상황 때문에 바로 극단적 선택한 게 아니고 이러한 상황을 본인이 조금 극복해보겠다고 노력을 했죠. 했는데 네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6개의 진정도 하고 그다음에 팀 닥터 등을 고소도 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본인이 뭔가 이 사안을 바로 잡고 제대로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무력감 때문에 지금 가족에게 그렇게 카톡을 남기고 네. 극단적인 선택한 거잖아요. 저는 이 부분이 좀 시정돼야 된다고 봅니다. 뭐냐면 선수가 폭행이나 갑질을 당하는 이러한 구조가 개선되려면 선수가 뭔가 문제 제기를 하고 이의 제기를 하면 긴급하게 이게 경찰 조사 다 끝나고 나서 뭐 감독이나 뭐 팀 닥터 징계하면 늦잖아요. 그러니까 선수가 문제 제기를 하면 즉시 감독이나 그 일단 문제의 혐의를 받은 사람이 직무에서 배제되는 임시 조치 내지는 긴급 조치를 좀 빨리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수사기관에 이런 쪽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그 조사를 해서 만약에 그러한 혐의가 없다라고 하면 다시 복귀시키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긴급한 조치들이 우리 체육계에 도입이 되어야지 이러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선수들의 안타까운 사건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 하나 드리고 싶고 네. 또 하나는 네. 지금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아니 선수가 훈련 중에 맞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거는 폭행 사건 같은 경우는 뭐 좀 가벼운 것이다라는 취지의 그런 말이 나왔다라는 의혹이 있거든요. 근데 물론 지금 경찰청에서는 아니라고 하고 있는데 네. 이러한 것도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게 하려면 저는 모든 그 고소인 조사, 진정인 조사는 영상 녹화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조사를 받은 내역이 남아 있으면은 나중에라도 이런 문제 제기를 했을 때 그 영상 녹화된 것을 틀어보면은 정말로 조사 과정에서 진정인이나 고소인의 어떤 그런 진정 내용이나 고소 내용에 대해서 수사관이 혹시 부적절한 언동을 해서 제2의 2차 가해를 했는지 여부를 밝힐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그 문제 제기한 분은 세상에 없고 네. 네. 수사한 사람은 아니라고 하면 이거는 뭐 미궁에 빠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수사 과정에서 진정인과 고소인에 대한 2차 가해가 없게끔 영상 녹화를 의무화하는 좀 그러한 방안이 필요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호영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